11월의 마지막 주 도서관 퀘스트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켄 그린우드의 리플레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루프물의 원형격인 작품이고, 한편으로는 그 루프물의 전형적인 여러 가지 패턴들을 이 작품에 정립한 동시에 그 루프물의 현재 루프물들의 그런 여러 가지 특성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여줬죠. 인생을 다시 산다고 해서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정말로 맞을까? 우리가 미래를 커닝한다면 그런다고 해서 정말로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라는 식의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에요. 미래를 본다. 예, SF나 판타지 작품, 특히 SF에서는 미래를 보는 작품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좋은 모습일 수 있고 나쁜 모습이 있겠죠. 좋은 작품들을 보통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쁜 작품들을 디스토피아라고 부르죠.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작품에서 시작된 이 용어는 원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땅이란 뜻이에요. 토머스 모어는 그 유토피아라는 작품 속에서 사실 이런 세상이 정말 있고 그 세상은 이렇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거는 그가 생각한 이상적인 그런 국가의 모습이죠. 뭐 더 과거로 넘어가자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통해서 보세요, 아틀란티스라는 나라는요 철학자들이 다스렸고 그래서 이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나 정치시켜주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쓰기도 해요. 네, 유토피아 작품들의 상당수는 이러이러한 세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이 돼야 됩니다 입니다. 하지만 꼭 미래가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거기서 디스토피아라는 장르가 등장해요. 유토피아의 반대말입니다. 디스토피아 장르의 가장 대표적인 거 1984 조지 오웰, 그리고 멋진 신세계라든가 아니면 우리들 같은 작품이 있어요. 뭐 그 밖에도 수많은 디스토피아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나오는 작품 중 상당수, 우리 한국 SF의 상당수가 생각보다 많은 디스토피아 작품들이죠. 헬조선식의 디스토피아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뭐 디스토피아 작품은 대부분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디스토피아의 역사가 굉장히 길지만 그 역사가 생각보다 더 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작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쥘 베른의 20세기 파리입니다. 이 작품은요 1863년에 쓰여졌어요. 멋진 신세계라든가 그런 작품이 나오기 한참 전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작품이 있었다면, 이 작품이 공개됐다면 디스토피아의 역사가 50년 앞당겨졌을 것이다. 디스토피아 작품이에요. 그런데 공개가 됐다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죠? 이 작품은요 1863년에 나오지 못했어요. 이 작품이 처음 나온 것은 바로 1994년 쥘 베른이 죽고도 한 90년 정도 지난 뒤의 일입니다. 왜 그랬죠? 쥘 베른은요 당시에 이 작품을 쓸 당시에는 그냥 좀 끄적거리고 그리고 희곡 같은 거 좀 쓰고, 그렇다면 알렉산드르 듀마가 운영하던 그런 극단에서 각본도 쓰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처음 쓴 장편이 이 작품이에요. 그렇지만 이 작품은 나오지 못했죠. 당시 편집자가 이 작품은 안 되겠다, 낼 수 없어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1990년도에 손자가 짐을 정리하다가 이 작품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공개하게 된 거죠. 공개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작품은 쥘 베른 초기 작품인데 도저히 쥘 베른답지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하지만 더 놀랐던 것은 이 작품의 미래가 너무 현실적이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쥘 베른이 미래로 가서 미래를 보고 온 것 같은 느낌. 쥘 베른 팬들은 엄청나게 환호했죠. 그리고 동시에 이 작품의 미래가 정말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기도 했어요. 이 작품의 세계는요 1960년대 파리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파리. 그러니까 한참 전의 파리죠. 지금으로 보면. 쥘 베른이 이 작품을 쓸 때로부터 시작해서 100년 뒤의 미래의 파리인 거죠.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거기다가 되게 다양한 운송수단이 발달하면서, 그야말로 현대적인 운송수단들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80여의 세계 일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그 세계가 주인공에게는 그다지 행복한 세계가 아니에요. 뭐 주인공만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미셸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미셸은 시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고 라틴어에 관심이 있는 그런 예술 청년이에요.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다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선 쓸모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계에서는요 공학, 수학 같은 이른바 쓸모있는 학문만
인정을 합니다.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문학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그리고 고전 라틴어 같은 것들을 알고 있는 미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집에서는 이제 삼촌 같은 사람이 미셸을 구박하고,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야, 너 취직도 못했냐?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미셸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뭔가 좀 하려고 하죠. 그런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미셸의 라틴어 선생님. 사실 라틴어 선생님이라는 것 자체가, 자 생각해봐요. 줄베른 시절에도 이미 라틴어는 거의 의미가 없는 언어였어요. 정말 엄청 고고죠.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자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선생님이 무슨 뭐 권력이겠어요? 인정받겠어요? 그 사람 자신도 사실은 패배자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그러니 미셸이 아무리 그의 인정을 받더라도, 그의 격려를 받더라도 미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리가 없죠. 미셸은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지만 이 세계에서는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거의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도 이루지 못해요. 그럼 미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대충 상상이 가죠. 이 작품이 나오지 못한 거는요, 간단합니다. 에첼이 말했다고 하죠. 이 작품은 너무 어두워! 당시로서는 디스토피아라는 작품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디스토피아라는 장르 자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이 작품을 본 에첼이 어떻게 느꼈을까? 이건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어둡다. 이 작품의 미래는 너무나도 그럴듯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책은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줄베른은 이 작품을 내지 못하게 돼요. 1863년이면요, 사실은 줄베른이 데뷔한, 장편으로 데뷔한 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줄베른은 이 작품, 기구로부터 5주간, 기구를 타고 5주간이라는 이 작품을 쓰기 전에 이걸 먼저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첼의 반대로 내지 못했고, 놀랍게도 에첼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작품은 결국 나오지 못했어요. 그 손자가 발견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런 작품이 있었다는 걸 상상도 못했겠죠. 왜냐면 줄베른의 작품 스타일이 아니니까. 줄베른의 작품 스타일, 기구를 타고 5주간으로 시작해서 줄베른 이후에 거의 1년에 한 권 정도의 책을 냅니다. 경이로운 여정이라는 그런 시리즈라고 볼 수 있죠. 원더. 이 경이로운 여정, 경이로운 여행 이야기들. 이 줄베른 작품의 특징은 이래요. 과학을 가지고 이런 것도 가능해. 야, 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80일 만에 세계를 여행할 수 있어. 야,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우린 달나라로 갈 수 있어. 저 지구 안에 들어가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고, 바닷속에서 잠수함을 타고 여행을 할 수 있어. 그야말로 놀랍기 이를 데 없죠. 야, 과학으로 이런 게 가능해? 줄베른의 이런 스타일, 이런 작품들의 스타일들은 이후에 수많은 SF들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TV 드라마 같은 경우, 뭐 스타트랙 같은 작품에도 사실은 줄베른의 영향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줄베른이 사실은 쓰고 싶었던 건 이런 작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말년에 들어가면서, 특히 에첼이 죽고 난 이후에, 편집자인 에첼이 죽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들을 많이 쓰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해저 이만리,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해저 이만리, 그 속편이 있죠. 신비의 섬이라는 작품입니다. 왜 신비의 섬이 속편이냐고요? 이 작품에 네모 선장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네모 선장과 노틸러스가 등장하는데, 문제는요, 네모 선장도 노틸러스도 이제는 완전히 퇴물이 된 상황이에요. 결국 네모 선장은 실패한 거죠.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홀로 이 신비한 섬에 남아있어요. 영화 신비의 섬이라는 작품 속에서 노틸러스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는데, 이 신비의 섬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줄베른의 작품들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물론 이제 이런 작품 이전에도 뭐 인도 영비의 유산처럼 똑같이 유산을 물려받은 두 과학자가, 한쪽은 전쟁 기술, 한쪽은 평화로운 미래의 세계 도시, 그러면서 이제 전쟁 기술을 쓰려고 했던 과학자가 결국 몰락하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야, 과학기술은 빛도 어둠도 될 수 있지만 우리 빛을 해야 돼, 이런 작품이 나오기도 했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좀 어두워져요. 왜 그랬을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줄베른이 쓰고 싶었던 건 사실 이런 작품이었던 거예요. 과학기술이 굉장할 수 있어. 하지만 과학기술이 이처럼 세상을 망칠 수도 있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원래 줄베른은 디스토피아를 쓰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줄베른에 대해서, 적어도 저도 자신도 줄베른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작품으로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이 작품 속의 미래 세계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세계에서 문학과 예술은 거의 인정받지 못해요. 하지만 문학과 예술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존재해요. 어떻게? 돈이 되는 문학과 예술만요. 돈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 그게 이 세계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미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가 만드는
이야기들은 그가 만드는 문학은 돈이 안 되는 문학이니까. 뭔가 요즘 세상하고 많이 닮지 않았나요? 특히 21세기 대한민국하고요. 돈을 벌려면 의대를 가. 돈을 벌려면 경영학과를 가. 수능 시험을 치러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수능 시험을 치러서 실패하면 너는 세상의 낙오자야. 왜? 너는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니까. 돈을 버는데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니까. 문학과 예술은 어떤가요? 현재 문학이라고 한다면 역시 웹소설이 가장 인기가 좋죠.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과거에는 웹소설에서 작가들의 수입이라는 게 약간 피라미드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 피라미드가 점점 줄어들었죠. 지금은 압정 구조입니다. 극소수의 일부 작가들이 무진장 돈을 많이 벌이고 있고 나머지는 바닥에 있어요. 물론 그 시스템에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이 그 얼마 안 되는 수입조차도 가져가고 있죠.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안 되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제가 말하긴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돈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줄 베르는 자기가 내고 싶었던 책을 접어야했어요. 줄 베른이 인기를 끌게 된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94년에야 이 작품을 보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상황은 더욱더 심해지겠죠. 특히 인공지능이 발달한 현 시점에서 더더욱더 그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이만한 수준의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니어 경력자들이죠. 그런데 이 경력자까지 되려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아래서 시작해서 점점점 올라가죠. 이른바 주니어라고 불리는 신입들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점점 경험을 쌓아서 시니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간 간격을 인공지능이 채워주고 있어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분명히 돈을 벌고 일이 계속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렇지 못해요. 돈이 돼야만 쓸모가 있는 사람의 세계,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현실, 줄 베르는요, 이 작품을 내기 이전에 이미 그러한 현실을 예측했어요. 1863년에. 한 가지 다양한 점은요, 현재의 현실은요, 줄 베른이 그린 20세기의 파리보다는 약간 낫다는 겁니다. 동인시장, 인디시장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동인 인디시장 속에서 좀 더 다양성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이른바 후원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죠. 텀블벅이라든가 뭐 픽사베이라든가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픽시브라든가 아니면 뭐 킥스타터라든가 여러 가지 후원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인디 시장도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팬이 있다고 해서 이 세계의 현실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다른 걸까요? 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팬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돈이 안 돼요. 돈을 벌지 못하면 먹고 살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요, 그 정도로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줄 베르는 디스토피아를 좋아하는 작가였습니다. 디스토피아를 쓰고 싶었어요. 과학이 우리의 세상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었던 것 같죠? 그 작품 여기저기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품은 적어도 그의 후원자이자 그의 지지자이자 한편으로는 그를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에겐 통용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작품들을 쓰게 된 거죠. 그러한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래도 최소한 먹고는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는다면, 줄 베른이 그려낸, 자그마치 180년 전에 줄 베른이 그린 그 세상의 모습이 줄 베른이 그려낸 자그마치 160년도 전에 줄 베른이 그렸던 그 미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돈이 되지 않더라도 쓸모 있는 사람들의 세상,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그런 세상, 앞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